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하여튼 금요일 되면은 힘들죠. 토요일 날 내일 수업 있죠? 내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하는데요. 하여튼 금요일 정도 되면 좀 이렇게 처지고 그러는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11월 12월 입문과정에서는 3시간 수업으로 가죠. 근데 1월 달부터는 이제 기본소 나와가지고 4시간 수업으로 가요. 4시간. 그래서 오전반은 4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시간씩 수업 듣는 것도 그래도 처음에는 상당히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랬는데 조금 그래도 익숙해졌죠. 별로 익숙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나중에는 이제 4시간씩 수업해도 좀 맞춰집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에 익숙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시개발법 해보니까 이것도 재밌죠. 막 흥미진진하고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럼 개발구역의 지정. 자, 보겠습니다. 자, 390페이지에 2절 개발구역의 지정. 자, 이거 옆에 타이틀에 보세요. 뭐 계속이죠.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자, 핵심적으로 출제되는 파트가 되고요. 그럼 개발계획 수립해서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자, 오자들을 지정권자라고 합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지정권자라고 하고요. 자, 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개발법은 지정권자로 시작해서 지정권자로 끝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지정권자 갖고 시험에서도 거의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관할구역의 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신도시를 개발시켜 나갈 수 있는 권한. 자, 스스로 관할구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권한이죠. 그 이꼴 뭐라고 그러면 돼요? 자치권입니다. 그래서 개발구역의 지정권 이꼴 자치권입니다. 자치권 행사기 때문에 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원칙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그래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여자들이 관할구역의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면은 원칙적으로 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 자치권의 개념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치권자들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여자들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원칙은 이제 시도나 대도시의 관할구역 단위로 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요. 그런데 신도시 개발을 크게 할 수도 있어요. 즉 개발구역을 2개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 관할구역에 걸쳐 가지고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걸쳐 갖고 지정할 때, 걸칠 때는 이때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서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도록 합니다. 이 협의해서 누가 지정할지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걸쳐갖고 지정되어 있는 신도시 대표적인 게 서울특별시, 밑에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걸쳐가지고 위례신도시 지정되어갖고 다 개발됐죠. 그러면 자, 이렇게 특별시나 도, 시도에 걸쳐갖고 개발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요. 걸치는데 특별시장이 지 맘대로 지정 못하죠. 도지사도 지 맘대로 지정할 수가 없으니까 걸친다.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협의해서 누가 지정할 자를 정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특별시장하고 도지사가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라는 건데 이 협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협의가 당연히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자, 개발 사업하게 되면은 엄청난 개발 이익이 발생하죠. 그 개발 이익을 서로 안 놓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발하겠다,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협의가 안 될 때, 이런 특별시장하고 도지사의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특별시장하고 도지사 위에 누가 있어요? 국토부 장관. 네, 협의가 안 될 때는 짜잔. 자, 이게 등장음악이죠. 자, 국토부 장관이 나타나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될 때는 그냥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누구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 근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유가 5가지가 있어요. 5개다 보니까 시험에 잘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잘 물어볼 수밖에 없죠. 작년에도 단독 기출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 그대로 물어봤죠. 그러면 자, 지정권자 원칙은 누구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자, 여자들이 지정권자라고 그래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부 장관. 자, 교재 한번 봅니다. 그럼 지정권자에 해당하는 별표 치시고요. 자, 하루 1번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원칙이에요. 그럼 우리 시도지사 풀어가지고 누구를 시도지사라고 그래요? 자, 어떤 거냐면 1번에 기읍 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얘들 시장 아니면 도지사니까 묶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 그 다음에 니은번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라고 그러죠. 대도시의 시장.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자, 이 자들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면 관할구역의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자,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자, 이걸 줄여가지고 시도 또는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밑줄 걸치는 경우. 그래서 2개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칠 때 이때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협의, 동그라미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럼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틀린다고 얘기죠. 걸친다고 무조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걸칠 때는 일단은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해라. 그런데 협의가 안 되면 이제 누가 나오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 그래서 밑에 가로 2번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 5개입니다. 자, 그 중에서 동그라미 4번 먼저 볼게요. 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밑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위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럼 국가가 직접 신도시 개발할 수도 있죠. 자, 그거 무슨 사업이라고 그러면 돼요? 국책사업, 국가정책사업으로 국가가 직접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직접 개발한 신도시 대표적으로 어디 있어요? 세종시죠. 세종시 같이 국가가 직접 개발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밑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 요청의 동그라미 요청을 해요. 그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두 글자로 뭐라고 쓰면 될까요? 장관이라고 그러죠.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장관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여기에 산업단지 조성할 필요가 있으니까 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 국토부 장관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요청하면은 국토부 장관이 알겠습니다.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동그라미 3번. 자, 공공기관의 장. 공공기관은 국가가 100% 투자하고 만드는 공사를 얘기해요. 공사.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유명한 거 뭐 있어요? LH공사라고 그러죠. LH공사를 토지주택공사라고 그래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공사를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장. 대표적인 게 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얘기해요. 토지주택공사의 사장 같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은 정부가 출연이라는 건 돈 낸다 그러죠. 자본금 50%를 초과해서 정부가 돈 내갖고 만든 기관인데 뭐 대표적으로는 철도시설공단 같은 게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 그래서 정부 출연기관 장이 30만 이상 거기까지 쫙 밑줄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이 30만 이상. 자,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는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때 제한에다가 동그라미 제한. 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 제한하면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으로 와보세요. 동그라미 5번.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개발 사업이 필요할 때, 뭐 긴급할 때. 그래서 그 5가지 사유가 있으면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할 수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맨날 논점으로 시험에서 제일 잘 물어보는 거는 몇 번일까요? 맨날 바꿔주는 거. 2번하고 3번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두 개 딱 묶으셔갖고 별표. 맨날 국토부 장관의 지정사유 물어봤다 그러면 그 두 개요. 그 두 개에서 무조건 답이 나와요. 그럼 왜 잘 물어보는 걸까요? 우리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요청하고 3번은 제한하고. 요청하고 제한하고 다 국어적인 의미는 같아요. 해주세요 하는 거죠. 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하는 건데 법률 용어로 쓸 때는 다릅니다. 요청하고 제한하고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을 할 수 있다? 틀리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요청한다 그래요. 요청.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관은 요청한다 그러고요. 그럼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은 누가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한다 그래요.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요. 그래서 항상 요청 누가 하는 거고 제한은 누가 하는 거다. 이런 주어를 바꿔갖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 지정권자 우리가 봤어요. 자,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그러면 자, 행정청인데 지정권이 없는 가장 하급 행정청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지사 밑에 누가 있어요? 시도지사 밑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있는데요. 자, 시군구청장 이 사람들도 지자체장 행정청인데 얘들은 자치권, 지정권이 없죠.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직접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절대 지정권자가 아니고 시군구청장은 바로 위에 시도지사한테 가서 개발구역을 지정해 주세요. 뭐만 할 수 있는 거냐? 요청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요청.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개발구역의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요청. 그래서 요청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법률용어로 요청은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게 요구하는 것을 법률용어로 요청한다 그래요.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지정권이 없죠. 권한이 없으니까 지정권 있는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개발구역의 지정을 뭐 한다고요? 요청.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틀리는 거예요. 제한하는 게 아니고 요청. 그러면 이 요청하고 이제 구분해서 제한이라는 용어. 우리 제한이라는 말은 국토법 할 때 배운 것 같은데요. 제한은 항상 누가 하는 걸까요? 비행정청이라고 그랬죠. 제비. 그래서 비행정청이 행정청에게 해주세요 요구하는 것은 제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제한이라는 것은 비행정청이 하는 거고 요청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행정청이.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개발구역을 지정해 주세요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걸 원칙적인 요청이라고 그래요. 원칙적인 요청.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 한 다리 건너뛰고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시군구청장은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만 요청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은 누가 할까요? 자,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해 주세요 요청은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그럼 틀려요. 아니 시도지사는 지가 지정하는데 뭐 하려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봤죠. 국토부 장관의 지정사유 2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합니다. 그거를 예외적 요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요청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인 요청이 있고 예외적인 요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바꿔갖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원칙적인 요청은 누가 누구한테요? 시, 군, 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 예외적인 요청은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요청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은 누가요? 장관이 요청한다. 그래서 일단은 요청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요청, 예외적인 요청 두 개를 딱 구분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요청을 하든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든 자, 개발구역 지정을 해요. 네, 옆 페이지로 합니다. 자, 개발구역 지정하는데 찔끔찔끔 개발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구역의 지정 규모가 나와요. 자, 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규모도 용도지역별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별로 자, 도시지역이 있어요.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근데 녹지만 세분으로 합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원래 우리가 국토법에서는 보전, 생산, 자연 이 순서로 했는데 개발법은 또 순서가 이렇게 가요. 자연, 생산, 보전. 그 다음에 비도시입니다. 도시지역, 외의지역. 그럼 일단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자, 이 4개 지역의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합니다. 10,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자, 요거는 단순 암기요. 그냥 법에 규정되는 거 우리 외워야 되니까 자, 요 네 개가 키워드예요. 자, 앞글자 그대로 따왔고요. 주, 상, 자, 생, 일만. 딱 이렇게 외웁니다. 주, 상, 자, 생, 일만. 그래서 주, 상, 자, 생, 1만 이상의 규모로 지정. 그래서 그리고 박스에 보면은 도시지역에서 기업 주거할 때 주, 상업할 때 상. 앞글자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 밑에 디귿번에 자연녹지 자, 생산녹지 그 밑에 생 동그라미 치셔갖고 그대로 읽으면 뭐가 돼요? 주, 상, 자, 생, 1만. 딱 이게 기준이에요. 주, 상, 자, 생, 1만. 10,000제곱미터 이상인데요. 자, 10,000제곱미터 이게 써놨는데 이게 넓은 거 아니에요. 자, 우리 10,000제곱미터 면적이니까 가로 100m, 세로 100m. 자, 100 곱하기 100 한 면적이죠. 얼마가 돼요? 만. 자, 이게 만입니다. 그래서 10,000제곱미터 하면 100m, 100m씩이니까 3,000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그닥 큰 규모가 아닙니다. 최소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 그런데 공업지역은 공장도 짓고 산업단지로 개발해야죠. 근데 공장은 규모가 크니까 10,000제곱미터는 택도 없어요. 요거에 3배를 요구해요. 3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합니다. 공업지역은 3만. 그 다음 보존녹지. 자, 이거는 아예 거기에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는 것은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왜 그러겠어요? 우리 보존녹지는 도시지역이라도 절대 보존이요. 녹지를 보존, 개발 못하는 곳이니까 개발하기 위한 개발구역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존녹지는 아예 지정 못해요. 그러면 자, 녹지지역에서는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O, X. X죠. 자, 녹지지역 다 주면 안 돼요. 녹지에서 뭐는 안 된다고요? 보존 녹지는 안 되고요. 자연 녹지하고 생산 녹지 얼마 이상? 10,000 이상입니다. 그래서 녹지 지역에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틀린다는 거예요. 생산 녹지, 자연 녹지만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비도시로 합니다. 저 비도시는 시골이에요. 허벌판. 여기에 신도시 개발시키려면 도로부터 왕창 깔아야겠죠. 기반설부터 왕창 설치해야 되니까 이거의 10배요. 30만 이상으로 지정합니다. 30만 이상. 뭐 다만 또 어쩌고저쩌고 10만 나오는데 그런 거 우리 시험에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까 딱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규모는 요 3개요. 그러면 일단은 기준은 뭐예요? 주, 상, 자, 생, 1만. 딱 이거 잡으면 공업지역은 3배, 3만. 비도시는 10배, 30만. 그래서 10,000, 3만, 30만. 자, 요 규모 이상으로 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으로 와보세요. 맨 밑에. 그러면 이 규모 이상으로 이제 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요. 그 지정 절차, 뭐 절차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개발구역의 지정 절차는 뭐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랑 똑같아요. 행정행위의 일반 절차라고 그래요. 일단 뭐 알아야 되죠. 이거 뭐부터 하겠어요? 조사, 기초조사부터 싹 하죠. 개발사업에 필요한 뭐 토지, 건물 등등에 관해서 조사부터 싹 합니다.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의견 듣습니다. 자, 우리 지방자치사회에서는 누구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주민. 그래서 뭐 계획을 만들 때든 구역을 지정할 때든 주민의 의견을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민의 의견 청취가 핵심 절차가 되고요. 자, 그것만 좀 보죠. 그럼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또는 대도시장이 아닌 일반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 그러면 두 가지 경우에요. 자,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요. 또 좀 전에 시군구청장은 직접 지정 못하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요청. 그래서 지정권자가 지정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요청을 하고자 할 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공람 동그라미, 공람이나 공청회 동그라미,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된다. 자, 거기까지만 딱 봐요. 그러면 좀 주민의 의견 청취하는 방법, 공람이나 공청회 두 개를 다 써줘야 됩니다.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 듣습니다. 그럼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요. 자, 우리 국토법에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이 두 개는 비구속적 계획, 우리한테 효과가 없는 계획이죠. 이 두 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 뭐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공청회죠. 공청회. 근데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구속적 계획이죠.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가 공고 연락, 공람이죠. 그래서 우리 국토법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청회냐 공람이냐 이게 딱 구분이 돼요. 그런데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공람하고 공청회 다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람이나 공청회 다 해야 돼요. 다 해서 주민의 의견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협의하고 심의입니다. 협의하고 심의. 협의는 행정청 간의 의견 맞추는 거라고 그랬죠. 협의하고 심의, 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가지고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자, 이게 일반 절차요. 기초조사하고요. 주민의 의견 듣고 협의 심의 거쳐갖고 지정 고시. 뭐 계획을 수립하거나 구역을 정하거나 다 일반 절차고요. 그럼 그 밑으로 합니다. 자, 이 절차에 따라서 개발구역을 지정하면은 효과. 자, 여기다가 별표. 개발구역의 지정 효과. 그럼 개발구역 지정하면은 이제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가로 1번 의제된다라고 하는데요. 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경우 해당 개발구역은 국토법에 따른 도시적, 도시적 동그라미, 도시적과 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동그라미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딱 끊습니다.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자, 우리 이제 법에서 뭐뭐한 걸로 본다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본다. 뭐뭐한 걸로 본다. 자, 이거 혹시 저 민법에서 본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민법에서 이 본다 하는 규정을 무슨 규정이라고 불러요? 간주 규정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간주한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간주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근데 우리 공법은 간주한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의제한다 그래요. 의제. 의제한다. 그래서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의미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마디로 의미는 뭐냐? 그냥 된다야, 된다. 된다. 된다를 그렇게 꼭 어렵게 써요. 그럼 다시 한번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다 그 얘기죠. 결정고시 된다. 즉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효과인데요. 자, 의미를 좀 따져봐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일대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이니까 일단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하는 거죠. 계획관리지역은 무슨 지역과 비슷하게 관리해요? 도시지역. 도시지역과 비슷하게 관리하다가 궁극적으로는 도시지역이 될 곳을 우리가 임시적으로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지정하고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었는데 여기에 이번에 전격적으로 신도시 개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논점. 자,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면적 얼마 이상으로 지정해야 돼요? 면적 얼마 이상? 저기 옆에 다 써있죠? 써있으니까 대입만 하면 돼요. 자, 면적 얼마 이상? 자, 이거를 이렇게 써놓고 물어봐도 이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만 이런 거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고 대입을 할 수 있냐, 적용할 수 있냐 이거 갖고 물어보죠.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일까요? 비도시지역일까요? 당연히 비도시죠. 비도시. 도시는 주, 산, 공, 녹이고 당연히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이런 데는 비도시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뭐냐?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을 못 잡으니까 계속 공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째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법의 모든 기본적인 규제는 다 어디서 나온다? 용도지역. 이걸 그래서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주에 제가 용도지역 체계도 쫙 간단하게 그려가지고 그 화장대 붙여두시든지 또는 집중력 제일 높은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화장실에 붙여놔갖고 그 하여튼 그거 딱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시가 아닌 지역 하면은 무슨 지역이 있는 거예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이 지역들을 다 묶어가지고 무슨 지역? 비도시. 그러면 계획관리도 다 비도시니까 면적 얼마 이상으로 지정해요? 30만 이상. 얘가 그대로 25회 때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단순하게 애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대로 응용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B도시니까 30만 제곱미터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30만 제곱미터 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땅, 자, 이 땅은 이제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고 무슨 지역으로 바뀌는 거냐? 도시지역으로 바뀝니다. 도시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그 얘기입니다. 용도지역이 바뀌는 건데요. 그럼 왜 도시지역으로 바꿔주겠어요? 도시지역으로 바뀌는 이유. 자,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도시개발구역. 당연히 도시로 개발하려고 정한 구역이니까 무슨 지역으로 바뀌는 거다? 도시지역. 도시로 바꿔줘야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대로 도시개발구역이니까 무슨 지역이 된다고요? 도시지역. 그런데 우리가 이 계획관리에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려고 그래요.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원칙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건데 따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바로 무슨 지역으로 결정고시 돼버린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됩니다. 즉 도시지역으로 바뀐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개발구역이라는 것은 관할구역의 전부에다가 지정하는 걸까요? 일부에다 지정하는 걸까요? 저 서울특별시 전부의 개발구역정에서 신도시 개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개발구역은 관할구역의 일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를 개발할 때는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무슨 계획을 수립해요?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개발구역 지정하면 자동 뭐도 되는 거냐?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됩니다. 그럼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원칙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개발구역 지정되면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돼버려요. 그래서 저희 두 가지가 된다. 이 되는 것을 법에서는 공법에서는 뭐 한다고요? 의제된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쉽게 자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이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 또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된다. 이게 첫 번째 효과입니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로 2번에 행위제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개발구역 지어놓고 여기서 개발을 해야 되죠. 개발 사업해야 되니까 개발구역에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게 하겠어요? 못하게 하죠. 당연히 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못하게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행위 제한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원칙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자, 도시개발구역에서 건물의 건축 동그라미 1. 동그라미 1번 번호 조그맣게 매기고요. 그 옆에 공작물의 설치에 동그라미 2. 토지의 형질 변경 동그라미 3. 좀 어디하고 있어요? 392페이지 맨 밑에. 행위 제한 거기서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토속 채취의 동그라미 4. 토지 분할 동그라미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동그라미 6.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이거 우리 좀 전에 배웠죠? 자, 이게 무슨 행위였을까요? 자,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 이거 첫 시간에 한 거죠? 이 국토법에서 무슨 행위였어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었죠. 국토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 자, 그거 개발구역에서도 똑같이 허가받으라는 거예요. 이유는 저 국토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전 국토에서 다 금지라고 그랬죠. 허가 받아야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개발구역에서도 6가지 개발행위는 허가 받아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 옆에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동그라미 7. 그럼 중목 대나무나 나무 베고 심고 자 이런 것들도 다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7가지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광시장군수의 허가 밑줄 특광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허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은 허가 받기 전까지는 그 7가지 행위 개발구역에서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하려면은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국토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누구한테 와서 받았어요? 개발행위 허가. 특광시장 군수. 그래서 똑같이 개발구역에서도 누구한테 와서 허가 받으라? 특광시장 군수한테 허가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구역에서 지금 허가는 우리 국토법에서 배운 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하고 같은데 뭐만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자, 이 개발 사업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나무 막 심어놓고 그러면 당연히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베고 심는 것까지 다 개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자, 이런 허가 대상이라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예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옆으로 갑니다. 맨 위에 예외. 다음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 재해복구나 재난수비에 필요한 응급조치할 때 응급조치, 얘는 긴급하니까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또 두 번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자,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가 경미한 행위입니다.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행위. 경미한 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농사 짓는 거, 이런 것들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그러면 결론. 자, 개발구역에서 행위자한, 즉 허가 대상과 예외 다 뭐하고 같은 거다?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 예외하고 같은데 뭐만 하나가 더 추가가 될 뿐이에요. 중목의 벌채 및 식재. 그것도 개발구역에서는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 두 가지가 개발구역 지정하면 효과라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봐요. 첫 번째, 개발구역 지정하면은 뭐가 됐어요? 도시지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된다. 이 개발하기 위한 전제 조건. 그 다음에 개발구역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 땅에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못하게 하죠. 하려면은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다. 행위자는 딱 걸어놓고 사업을 해야 돼요. 이제 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 안 합니다. 사업 안 하면 개발구역 지정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해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5번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자, 얘도 별표. 그 오늘도 열심히 별표만 치다 가시네요. 그래서 이 개발계획 수립에서 개발구역의 지정. 자, 여기까지가 우리 개발법 6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3문제입니다. 3문제. 거의 반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별표로 가는 거예요. 별표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는데요. 그럼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사유. 자,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원칙적 해제가 있고 예외적 해제가 있습니다. 예외적 해제 사유는 나중에 가서 보고요. 원칙적 해제, 그것만 보겠습니다. 바로 1번의 원칙적 해제. 자, 개발구역 지정은 다음에 규정된 날에 다음날 동그라미. 다음날에 해제된 걸로 본다. 본다는 그냥 된다라고 그랬죠. 해제됩니다. 그러면 항상 실효나 해제는 그날이 아니고 다음날. 다음날로 해제가 되고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동그라미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밑줄,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아니고 다음 날로 해제가 됩니다. 다음 날로 해제. 자, 이게 첫 번째 해제 사유인데요. 자, 의미 한번 볼게요. 자, 개발계획 수립에서 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요. 그러면 이 개발구역 지정할 때 누가 사업할지 시행자도 다 정해집니다. 시행자가 정해지면 이 시행자가 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밑줄 친 겁니다. 실시계획에 인가를 신청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시설사업이나 개발사업이나 실시계획의 의미는 다 같습니다. 자, 실시계획은 무슨 계획이냐? 공사계획이라고 그러죠. 시행자가 공사를 하려고 작성하는 계획. 이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져야 공사, 즉 사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개발구역 지정했다. 시행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부터 해줘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날 때까지, 3년이 지날 때까지 이 인가 신청도 안 해요. 그 말은 3년 동안 사업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죠? 안 했으니까 다음 날로 해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은 한마디로 사업을 해서요, 안 해서요? 안 해서. 또 간단하게 쓰세요. 사업을 안 해서 해제합니다. 사업을 안 해서 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 밑줄, 공사 완료. 자, 이거는 이제 수용 방식이라고 그래요. 수용 방식에서는 공사 완료. 근데 하루에 보면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밑줄, 환지 처분에 공고일 맞아 밑줄, 공고일 다음 날로 해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 수용 방식은 개발구역의 토지를 싹 수용해서 공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용해서 온 토지 소유자 다 내쫓아버리고 강제적으로 해요. 그래서 수용 방식은 공사만 끝나면 사업이 다 끝나요. 그래서 수용 방식에서는 공사 완료의 공고가 나면 개발 사업이 끝납니다. 그런데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갖고 사업한다고 그랬죠. 다 공사가 끝났어요. 새로 만들어진 땅을 다시 토지 소유자한테 뭐 해줘야 돼요? 돌려줘야죠. 그 돌려주는 처분을 환지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의 공고가 나면 개발 사업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좀 거기 써 있는 것들, 수용 방식일 때는 공사 완료,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의 공고가 나면은 개발 사업이 어떻게 돼요? 끝났다고 얘기죠. 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럼 도시개발구역은 뭐 하려고 지정했어요? 개발 사업하려고 지정했죠. 근데 사업이 끝났으면 더 이상 개발구역일 필요가 없으니까 다음 날로 해제입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한마디로 공사 완료나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해제. 자, 요거는 사업이 어떻게 되세요? 끝나서, 사업이 끝나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옆에다 간단하게 쓰세요. 사업이 끝나서. 자, 끝나서 할 때 받침이 뭐예요? 니은 또 쓰면 안 되죠. 티귿입니다. 티귿. 야,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사업이 끝나서 해제입니다. 그러면 저 원칙적 해제 사유 두 개 의미는 간단하죠. 동그라미 1번은 뭐예요? 사업을 안 하니까 해제시키는 거고, 2번은 사업이 끝났으니까 해제. 일단은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안 해서, 사업이 끝나서 각각 해제가 되고요. 그럼 맨 밑으로 합니다. 가로 3번. 자, 해제가 되면은 효과. 자,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된 때에는 그 개발구역에 대한 국토법에 따른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걸로 본다. 딱 끊습니다. 자, 본다는 된다 그랬으니까요. 환원되고 폐지된다. 그 얘긴데요. 환원된다는 게 뭐예요? 환원. 다시 돌아가는 걸 환원된다 그러죠. 폐지된다. 그럼 환원되고 폐지된다. 이 말은 개발구역 지정 전으로 원상복귀가 된다. 그 얘긴데요. 자, 여기서 의미 한번 봅니다. 자, 좀 전에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니까 뭐가 됐어요?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두 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수행자 사업을 안 해서 개발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럼 개발구역에서 해제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개발하는 곳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도시지역이 아니고 다시 지정하기 전에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을 좀 유식하게 뭐 된다고요? 환원. 원래 용도적으로 환원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할 거 아니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겠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폐지, 없어져요. 그러면 원래 용도적으로 돌아가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폐지. 이 말은 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 상태로 원상복귀된다. 그죠? 그래서 개발구역 지어있는데 사업을 안 해서 해제가 되면 지정하기 전으로 그냥 원상복귀된다. 그 얘기고요. 그런데 하나 더 들어와서, 자, 사업이 다 끝나갖고 해제가 됐어요. 사업이 다 끝나서 개발구역에 해제가 됐으면 이때는 원상복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사업이 다 끝났다는 것은 도시로 개발이 됐다. 그 얘기죠. 그럼 도시로 개발이 끝나가지고 해제가 됐으니까 이때는 원상복귀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서가 돼요. 다만, 자, 다만 위 가로 1번의 동그라미 2번에 따라서 그 가로 1번의 동그라미 2번 그 우리가 썼죠. 사업이 끝나서 해제가 됐을 때, 사업이 끝나서 해제가 됐을 때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걸로 보지 않는다. 즉 원상복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건데요. 자, 여기까지가 제일 많이 물어봐요. 우리 시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출제가 되는 파트고요. 그럼 일단 개발 계획 수립해서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지정권자. 저 지정권자
무조건 한 문제. 제일 잘 물어보고요. 그리고 지정권자는 원칙은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선계획, 후개발. 그런데 자, 일정한 거에는 구역부터 지정하고 나중에 계획 수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이것도 아주 잘 물어보는데요. 한마디로 땅값 어떤 곳이다? 싼 곳. 땅값 싼 곳을 좀 유식하게 미성숙지. 여기서는 구역을 먼저 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이 개발 계획 수립하는데요.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의 뭐를 받아야 돼요? 동의. 자, 그것도 잘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자, 지정권자 개발구역 지정하는데 찔끔찔끔 지정하면 안 되죠. 자, 요 규모 이상으로 지정해야 돼요. 자, 이 중에서 키워드는 주상, 자생, 1만 이상으로 지정하고요. 저 요 규모 이상으로 개발구역 지정하면은 효과. 개발구역 지정하면은 뭐가 됐어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겠고요. 두 번째는 개발구역에서는 사업에 되니까 사업의 지정을 준행이 못하게 제한하죠. 행위장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다. 그래서 행위장 걸어놓고 사업해야 되는데 사업을 안 하면 개발구역 지정한 이유가 없죠. 다음 날로 해제. 사업이 또 다 끝났으면 역시 개발구역일 필요가 없으니까 다음 날로 해제. 그래서 저 개발구역 해제까지 이 사업의 준비 조건 봤는데요. 하여튼 별표 친 것들 다 잘 물어보는 중요한 논점들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또 정리를 했어요. 기본서 나오면 조금씩 더 들어가고 살 붙이면은 개발계획 수립에서 구역 지정까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둬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시행자 나옵니다. 오늘 시행자. 자, 그거까지만 하고 끝낼 테니까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원칙적으로 한다 그런 거 없어요? 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해버려요. 그러면 고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한다 이런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요. 자, 우리 시설사업이라는 거 있죠. 국토법에서 배웠던 시설사업.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원칙적 시행자 있을까 없을까요? 원칙적인 시행자가 있죠.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원칙 누가요? 자, 도시군이죠. 도시군. 도시군 하면은 특, 광, 시, 군.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특광, 시장, 군수가 원칙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제에도 풀어봤네요. 첫 번째 시간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원칙 누가 한다? 특광, 시장, 군수가 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은 원칙 누가 한다?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지정하면은 그자가 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시행자의 지정. 자,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지정권자 지정하면 고자가 시행자 되는데요. 그럼 누가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크게 우리가 시행자는 이제 두 개 부문으로 나눕니다.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가 있다고 그래요. 공공사업 시행자. 그럼 공공사업 시행자 4명입니다. 첫 번째가 국가와 지자체. 그럼 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개발사업 시행할 수도 있죠. 뭐 국가가 직접 신도시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자 될 수 있는데 우리 국가와 지자체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 돼요? 행정청. 그래서 이 국가나 지자체인 시행자를 행정청 시행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나머지 2번부터는 다 뭐가 돼요? 비행정청 시행자. 그래서 개발법은 행정청 시행자, 비행정청 시행자 구분 실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 넓게 나누는 거죠. 더 넓게 구분합니다. 그럼 일단 국가하고 지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기관 이렇게 나오죠. 공공기관. 자, 공공기관은 국가가 100% 돈을 투자하고 만드는 공사를 얘기해요. 공사를 공공기관이라고 하는데 저는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것이 토지주택공사가 있어요. LH공사, 토지주택공사, 뭐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뭐 등등. 자, 이 공사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지금 이거 뭐 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공사를 법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공기관. 이 말을 알면 돼요. 토지주택공사 같은 것을 공공기관이라고 불려요. 공공기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정부 출연기관. 그럼 정부 출연기관도 정부 국가가 돈 내갖고 만드는 거죠. 근데 출연기관은 50%를 초과해서 국가가 돈 내갖고 만드는 기관이고요. 자, 여기도 두 개가 있는데 철도시설공단, 뭐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자, 이런 것들은 우리 기본서 나오면 다 있으니까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정부 출연기관. 그리고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지방공사. 그럼 지방공사는 말 그대로 누가 만드는 거예요? 지자체가 만드는 공사, 공기업이죠.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가 공사 만든 거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주 유명한 거 있죠. SH공사. 그 SH공사가 서울특별시 지자체가 만든 공사죠. 자, 그럼 지자체가 만든 공사를 뭐라 부른다고요? 지방공사. 그래서 저 행정처하고 요 세 개를 묶어가지고 넓은 의미에서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 공적 부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자, 국가하고 지자체, 행정청. 자, 그러면 행정청인 시행자는 공공사업 시행자다. OX. 오죠. 행정청 당연히 공공부문이고요. 그런데 자, 이 공공기관이나 정부 추정기관도 다 누가 만드는 거냐? 국가가 만들어요. 또 지방공사는 누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지자체가. 그러니까 요 세 개는 국가나 지자체가 만들었으니까 다 같은 한 통속이다 그죠. 그래서 요 네 개를 묶어가지고 넓은 의미에서 뭐라 부른다고요? 공공부문의 사업시행자. 공공부문 다른 말로 공적부문이라고 그래요. 공적부문. 그러면 자, 그럼 공공부문이 아니면은 다 뭐가 되는 거냐? 공공의 반대말을 민간이라고 그래요. 민간. 또는 공적 부문의 반대말을 사적 부문 이렇게 불러도 되죠. 그래서 공공, 민간. 그럼 민간 부문도 능력이 되면은 다 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민간 사업 시행자는 엄청 많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자, 토지 소유자들 자기들이 직접 개발하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토지 소유자가 개발할 수 있고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 개개인이 사업하기 어려우니까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요. 그 단체를 조합이라고 그래요. 도시개발 조합. 저 토지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이 조합은 그냥 할 수가 없고요. 제한이 있습니다.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부 환지 방식. 그리고 이게 이외에도 뭐 민간 기업들, 뭐 건설회사, 토목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다 능력이 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간 회사들도 다 뭐예요? 민간. 그래서 회사들이니까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민간 시행자에서는 요 두 개가 논점이에요. 토지 소유자하고 조합.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은 언제만 시행자 된다고요? 전부 환지 방식. 다시 토지 소유자 돌려받는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시행자가 됩니다. 그 말은 수용 방식일 때는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수용 방식일 때는 조합은 일체 안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저 수용은 다 토지 수용해서 원 토지 소유자 쫓아버리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 조합 만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수용 방식은 조합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합은 무조건 무슨 방식일 때? 전부 환지.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토지 소유자는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한다 이런 거 안 써놨죠? 그 말은 수용도 되고 환지도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돼요. 조합만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시행자 되고요. 토지 소유자는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재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공공하고 민간하고 뭐가 훨씬 많아요? 민간이 훨씬 많으니까 거꾸로 공공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공공사업 시행자 정리해 놓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냐? 민간. 그럼 공공사업 시행자 첫 번째 누가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 행정청. 두 번째 국가가 만드는 공공기관. 세 번째 국가가 만드는
정부 투령기관, 네 번째 지자체가 만드는 지방공사. 요 넷을 묶어갖고 공공. 나머지는 다 민간이고요. 자, 민간에서 동그라미 5번. 자, 토지 소유자는 뒤에 어쩌고저쩌고 없죠?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행자가 다 될 수 있는데, 자, 6번 조합 동그라미. 조합은 가로에 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 및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좀 너무 덥지 않아요? 강의실? 더우니까 이게 또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요. 하여튼 1시만 좀 넘어가면은 이제 슬슬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제 언제 끝내나. 아무튼 오늘 시행자까지 보고 해야 되니까 조금만 더 하고요. 이거 뭘로 끄는 거예요? 바깥에서 꺼야 되나?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더 할 거니까 조금만 더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조합 요 개념을 좀 잡아야 돼요. 자, 조합은 일단 전부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누가 만드는 거냐? 토지 소유자가 만드는 단체를 조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 조합을 만드는데요. 그 옆 페이지로 합니다. 자, 2절에 도시개발조합. 자, 여기다가 별표. 도시개발조합도 옆에 타이틀 보세요. 계속 나온다 그죠? 자, 20회 이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시행자 쪽에서는 조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조합에 일단 개념부터 자꾸 들어간다 그 얘기죠. 자, 조합은 무슨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누가 만드는 거라고요? 토지 소유자가 만드는 단체, 그거를 조합이라 하는데요. 이 토지 소유자 지들 마음대로 조합 만들고 그럴 수가 없어요. 조합 설립하려면 일단 도시개발법에 적합하게 조합을 설립하는지 행정청의 확인 감독 인가받아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자, 그럼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은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적어도 7명 이상입니다. 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을 해야 돼요. 자, 정관이라는 것은 조합이 스스로 정하는 자치규범입니다. 누구를 조합원으로 하고 조합원이 사업비 얼마씩 낼 거고 이런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을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가서 저희가 조합 만들어서 이렇게 개발 사업 하려고 하니까 설립 인가 내주세요. 신청. 그래서 이 지정권자한테 일단 조합 설립 인가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 7명 이상입니다. 7명. 자, 여기서 7명이 누굴까요? 자, 7명을 우스갯소리로 황야의 7인이라고 그래요. 황야의 7인. 그래서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서부 영화 많이 썼죠. 아주 유명한 게 석양의 무법자, 황야의 7인. 자, 이런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7명이 딱 맞아요. 누구라고요? 황야의 7인. 우리 개발 사업은 농지나 산지, 황야에서 하는 거니까 황야의 7인. 그래서 아무튼 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와서 설립 인가부터 받습니다. 그럼 지정권자는 개발법에 적합하면은 설립 인가 내줘요. 인가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대표자는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이 조합 설립 등기까지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조합 설립 등기까지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요. 이 등기를 하면은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조합의 성립 시기는 뭐를 한 때다? 등기. 자, 이것도 몇 번 물어봤어요.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틀려요. 인가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고 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그럼 이 등기까지 해야 성립하는 조합은 법적 성격이 법인이라고 그래요. 법인. 그래서 이름은 조합이라고 쓰는데 성격은 조합이 아니고요. 법인이라고 불러요. 법인. 그럼 법인, 법에 의해서 사람이 된 걸 법인이라고 그러죠. 자, 법인, 자연인. 이거 무슨 과목에서 배웠어요?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자, 뭐 할 때 배우신 거예요? 법인, 자연인. 아유, 공법도 빡세 죽겠는데 지금 민법까지 또. 자, 우리 민법을 공부하기 위한 전제, 능력이라는 거 있죠? 권리 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그 중에서 첫 번째 권리능력 할 때 배울 수 있고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걸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럼 사람은 우리 같은 몸뚱이가 아니 실체가 있는 자연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사람이 되는 법인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자연인은 우리같이 실체가 있으니까 뭐 별로 등기하고 오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그 내용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식. 그래서 주된 사무소에서 법인의 소재지가 어디고요, 대표자가 누구고요, 자본금이 얼마고 목적이 뭡니다, 이런 거를 다 우리한테 등기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등기를 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조합은 법적 성격이 뭐가 되는 거냐, 법인. 법에 의해서 사람이 되는 법인이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법인은 다시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단체 법인격을 준 것을 사단법인, 그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바쳐진 재산에 법인격을 준 것을 재단법인. 그래서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그럼 도시개발조합은 법인인데 법인 중에서도 무슨 법인일까요? 자, 이 토지 소유자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단체에 법인격을 줬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법인이에요? 사단법인. 공법상의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조합인데 성격이 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법인.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까지 해야 되는 거냐? 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합 설립하는 뼈대라고 그래요. 그럼 조합 설립인가? 자, 조합 설립하려면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몇 명? 7명. 자, 올해도 물어봤고요. 자, 7명에다 동그라미. 그 7명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황야의 7인. 감사합니다. 자, 황야의 7인. 자, 7명 이상이 그 밑에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받습니다. 지정권자에게 인가받는데 그 전에 동의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역시 별표치입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개발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동그라미.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밑줄.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토지 소유자 동의부터 받아오래요. 그런데 이 동의 요건 우리 앞에서 봤네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거 어디서 봤어요? 와에서 봤어요? 자, 여기 써 있으니까요. 자, 환지 방식으로 뭐 할 때요?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 요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왜 똑같은 걸까요? 자, 이것도 개념이죠. 조합은 언제만 시행자가 된다? 전부 환지 방식. 그럼 조합 설립의 동의는 이꼴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의 동의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의하고 조합 설립의 동의는 같은 거예요. 우리 실제에는 한 번만 동의 받아요. 그런데 수용 방식으로 하다 환지 방식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동의는 각각 써놓고 있을 뿐이지 원래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합 설립의 동의는 이꼴 뭐 같다고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의랑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의미만 이해하면은 한 번만 외우면 된다 하겠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를 각각 얻어야 돼요. 그 다음 그 밑으로 갑니다. 4번 먼저 볼게요. 자, 조합의 법인격. 조합은 법인 동그라미 법인으로 한다. 그래서 조합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단법인.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면은 성립한다. 오답이죠. 등기를 하면은 성립합니다. 법인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또 입문서에 빠졌어요. 설립 인가 받고 며칠 내 등기. 30일 내 등기. 30일 내 등기를 하면은 성립하는 법인입니다. 그럼 그 위로 와보세요. 3번의 조합원. 자, 조합의 구성원을 조합원이라고 그러죠. 자, 조합원은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토지 소유자 밑줄. 그럼 토지 소유자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에요. 그러면 자,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만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만 된다. 맞습니다.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은 다 필요 없어요. 특히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뭐만 놓고 한다고 그랬어요? 토지. 그러니까 이해관계인도 토지 소유자만 되는 거예요. 즉 조합원도 무조건 누구만 된다고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이런 사람들은 일체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인데, 자, 토지 소유자에다가 그거 쓰세요. 동의 불문. 동의 불문 이렇게 딱 써두시고요. 그럼 불문이라는 게 뭐예요? 동의를 했냐 반대했냐 묻지 않는다 그죠? 즉 동일한 토지 소유자도 조합원이 되고요. 반대한 토지 소유자도 다 조합원이 됩니다. 즉 동의했든 반대했든 따지지 않고 조합이 성립이 되면 무조건 토지 소유자는 다 조합원으로 동참시킨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조합원이 됩니다. 그 다음 맨 밑으로 와보세요. 이제 조합 임원의 직무. 자, 임원이 나오는데 그 임원의 직무가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임원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조합의 기관이라고 불러요. 조합의 기관.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이든 다음 주에 나오는 정비사업조합이든 우리 조합에는 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조합을 운영해 나가는 기관을 조합의 집행기관이라고 하고요. 조합을 이제 집행해 나가는 기관이다라고 하는데 이 집행기관의 이름을 임원이라고 불러요. 임원. 그래서 조합장,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을 임원이라고 하고요. 그럼 조합의 운영을 위해서 임원은 반드시 두는 거예요. 임원이 있고. 근데 임원이 지들 마음대로 조합을 운영해 나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조합원이 의사를 결정한 것을 임원이 집행한다 그래요. 그래서 조합원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자,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니까 줄여가지고 의결기관이라고 하고요. 자, 조합의 의결기관은 조합원 총회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이 이제 모여가지고 일정한 안건이 있으면은 찬성한다, 반대한다,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결한 것을 임원이 이제 집행을 해나간다 이 개념인데, 자, 조합원이 한 5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럼 한 장소에 모이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어떻게 또 모였어요? 그럼 조합장이 앞에서 자, 이러이러한 안건이 있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 드세요.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찬성하는 분이 손 딱 들죠. 그럼 이제 쉬는 거예요. 앞에서 확 쉬다가 중간 정도 왔는데 또 옆에서 말 걸어갖고 또 헷갈려. 그럼 다시 쉬고. 그래서 이게 총회에서 의결하는 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많으면은 비교적 경미한 거는 조합원 대표를 뽑아서 총회 대신 의결할 수 있게끔 대신 의결하는 기관이니까 대의기관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대의기관으로서 대의원회라는 것을 둘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 대의원회는 뭐 하는 건지 그거를 개념을 잡아야 돼요. 총회 대신 의결하는 기관을 대의기관, 대의원회라고 하고요. 그래서 항상 이 조합에는 이렇게 기관이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집행기관으로서 뭐가 있고요. 임원. 그 다음 의결기관으로서 총회. 이 2개는 필수입니다. 조합에 반드시 둔다 그래요. 조합에는 반드시 임원과 총회를 둡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조합에서는 요 대의원회, 이 대의기관인 대의원회가 임의적입니다. 이게 아주 또 특이한 논점이 돼요. 대의원회는 임의적이다. 즉 둘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 조합 임원의 직무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러면 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을 둘 수 있다. OX. 자, 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를 둘 수 있다. OX. X입니다. 무조건 둔다. 둬야 됩니다. 필수적 기관이라고 그래요. 임원을 둘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둔다. 반드시 두는 거고요. 그럼 그 중에서 조합의 대표자는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조합장.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장이 조합을 집행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 6번 대의원 이게 써있는데 회자가 빠졌어요. 회자. 대의원 회 맞았습니다. 또 회하니까 또 먹을 거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대의원 회. 그래서 조합원 수가 50명 동그라미 5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 회자가 또 빠졌어요. 대의원 회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고답이죠. 그러면 조합원 50명 이상일 때는 대의원회를 둬야 된다. 그러면 틀린다. 그죠? 둘 수 있다. 얘만 임의적입니다.
둘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조합원 몇 명 이상일 때요? 50명. 이게 올해 개정돼 있어요. 종전까지는 100명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조합의 편리를 위해서 50명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된 거고, 조합은 맨날 물어본다 그랬죠. 그래서 올해 27회 시험에서 무조건 출제할 겁니다. 강조를 엄청 했어요. 근데 올해 시험에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습니다. 이게 제가 안 물어본 것만 얘기하니까 제가 엄청 못 찍는 사람 같은데요. 그렇게 비춰지는데 원래 엄청 잘 찍어요. 저 별표 치고 이런 거 있죠. 그 시험에서 그대로 80% 다 나와요. 그런데 안 나오는 것만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안 나오는 것만 얘기하니까 못 찍는 것 같이 이렇게 느끼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잘 찍고요. 하여튼 안 나온 거, 올해 안 나온 거는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 조합원 몇 명 이상일 때요? 50명 이상일 때는 대의원회를 둬야 되는 게 아니고 둘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대의원회에서 비교적 경미한 거는 총회 대신 의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조합 쭉 봤는데, 그럼 다시 한번 봐요. 저 개발사업의 시행자 원칙 누가요? 도시개발사업은 원칙 누가 한다 이런 게 없다 그랬죠. 그냥 지정하면은 그자가 시행자가 되고요. 다만 자 전부한지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 만드는 단체를 조합. 그래서 조합의 설립 절차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행자, 이제 개발 사업을 누가 하는지 시행자까지 봤고요. 자 옆 페이지 도시개발 사업.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 들어가는 거니까 다음 주에 자 이어서 다음 주에 한 1시간 반 하면은 도시개발법도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법률 정비법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12월부터는 정신 바싹 차리셔야 돼요. 매주 법률 하나씩 끝나요. 이제 개발법, 다음 주에는 정비법, 그 다음 주에는 건축법, 그 다음 주에는 주택법, 이런 식으로 매주 법률 하나씩이 끝나는데,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은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연말에 또 분위기 들썩들썩 돼갖고 이 12월 후딱 갑니다. 그러면 1월 되면은 또 기본서 가지고 무슨 법 공부해요? 국토법. 그러니까 맨날 공법은 국토법만 하는 줄 아세요. 근데 절대 국토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개발법 이하부터는 확실하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오늘 수업 좀 길어졌는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물론 없습니다. 자 나중에 공부 많이 하시고요. 질문 많이 하시고,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